열이 있는 물체는 빛을 방출합니다. 우리의 몸과 뜨거운 금속공, 그리고 우주 공간에 떠있는 별들에서도 빛이 나오죠. 그런데 열이 있는 물체는 대체 왜 빛을 방출할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류는 전례 없던 지적 도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열만 있다면 빛을 발생시킵니다. 사실 제 몸에서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어딘가를 출입할 때 종종 열화상 카메라를 볼 수 있었죠. 이 열화상 카메라가 우리 몸의 체온을 잴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 다큐멘터리에서도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촬영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이용하곤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 근처로 손을 가져다 대면 금속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 열기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을 받은 물체는 왜 빛을 방출할까요? 이 문제를 과학자들은 열복사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복사는 카피의 복사가 아니라 라지에이터의 복사입니다. 요즘 학생분들은 라지에이터라고 하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화장실에 있는 이렇게 생긴 난방기기를 예전에는 라지에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열이 나온다라고 해서 라지에이터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여튼 열을 가진 물체가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열복사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열과 빛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이 여러 등장했었는데 이때 이미 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빛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세기 키르이호프의 복사 법칙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흑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흑체는 전파부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 빛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00% 흡수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물체라고 해서 블랙바디, 흑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연에는 이렇게 흑체처럼 100%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은색 안료도 자세히 보면 빛을 반사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시광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안료로 여겨졌던 반타블랙조차도 입사된 빛의 99.965%는 흡수하지만 0.035%는 반사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준비한 이 구체는 무소블랙이라는 잉크로 칠한 구체인데요. 동일하게 무소블랙으로 칠한 종이를 뒷면에 놓고 그 앞으로 구체와 구체를 잡고 있는 스탠드를 위치했더니 스탠드의 검은색은 보이지만 구체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의 검은색은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무소블랙조차도 100% 완전히 빛을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반타블랙이나 무소블랙 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체가 100% 가시광선 영역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빛의 파장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흑체는 모든 빛의 파장 영역에서 100%의 흡수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이한 물체를 가정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이상적인 물체를 가정하면 물체가 가진 열복사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너지가 0인 흑체에 빨간색의 빛을 쬐어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체 안에는 점점 빛 에너지가 쌓이게 되겠죠? 에너지가 쌓이면서 흑체는 외부에 빨간색보다는 낮은 에너지의 빛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에너지가 쌓이다가 결국 흑체는 지금 현재 흡수하고 있는 빨간색 빛과 완전히 동일한 빨간색 빛을 외부로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흑체에 가해지는 에너지는 반드시 빛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열이든 무엇이든 어떤 물체에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그 에너지의 총량에 해당하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 흑체 복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열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키르이호프는 흑체를 이용해서 물체가 더욱 뜨거울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키르이호프의 복사 법칙 이후 이제 과학자들은 흑체가 방출하는 빛이 온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싶어졌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빈이 실험을 통해 밝힌 법칙에 따르면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은 그 물체가 가진 어떤 온도에 대응하는 파장의 빛이 가장 밝게 나오며 그 주변으로 서서히 감소하며 거의 모든 파장 영역의 빛이 방출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양상으로 빛이 방출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물리학자들은 많았지만 좀처럼 좋은 설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사소하게 어긋나는 이 문제를 막스 플랑크가 해결했습니다. 물리학 천재의 얼굴 천재이기까지 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1900년
기존 흑체 복사 이론이 맞닥뜨리던 빛의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오류를 당시의 정밀한 실험 데이터와 그의 수학적 직관으로 해결했습니다. 그의 이론의 핵심, 즉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면 기존의 흑체 복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과거의 흑체 복사 예측 공식과 막스 플랑크의 공식을 비교해보죠. 역시나 어려운 것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I는 빛의 파장이 무엇인가에 따라 흑체가 방출하는 빛의 밝기, 즉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일단 두 항에서 같은 것들은 차이점이 아니므로 없애보겠습니다. 이 두 공식을 만든 과학자들은 열을 내뿜는 근원적인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각각의 항들은 작은 입자들이 내뿜는 에너지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다만 그 시각이 달라서 평균 에너지를 다르게 유도한 것뿐입니다. 왼쪽 공식을 유도해낸 3대 레일리경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작은 입자가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가 0에서부터 1 사이 어느 값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레일리는 작은 입자가 내뿜는 에너지가 0과 1 사이 그 어디라도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입자가 방출하는 평균 에너지를 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생각은 레일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플랑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플랑크는 작은 입자가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특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플랑크의 생각대로라면 입자가 내뿜는 에너지는 0과 1 사이 그 어디라도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느 특정한 에너지만 내뿜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시 평균 에너지를 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에 대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둘 중 누구의 생각이 실제 세상과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신호탄이 되어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플랑크의 양자가설은 열을 가진 물체가 빛을 어떻게 뿜는지에 대한 연구의 끝자락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에 대한 통찰이 뛰어나 시공간의 이론을 뒤바꾼 20세기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도 플랑크의 양자가설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빛 그 자체가 양자화된 에너지의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제안했죠.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은 광전효과 실험 장치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수은 램프입니다. 수은 램프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 계열의 빛이 발생하는데 5가지의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광 다이오드에 각 파장 영역대에 대응하는 빛들이 입사가 되게 되면 그 빛이 다이오드를 때려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광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왼쪽에 위치한 수은등을 켜둔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마개를 단순히 치웠을 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압의 노브를 아래쪽으로 줄이면서 전압을 역으로 걸어주게 되었을 때 전류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갑자기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저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지점의 역전압을 잃게 되면 이 금속이 가진 전자를 붙들고 있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일함수를 우리가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광전효과 실험 도구를 통해 전압의 값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전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진동수를 고정하고 세기에 따른 광전류 전압의 특성을 구하거나 또는 빛의 세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빛의 진동수의 변화만 주어 전류와 전압 사이의 특성을 보기도 합니다. 이 특성들을 살펴보면 빛이 파동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류들을 해석하는데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광전효과가 발견되었던 당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파장의 빛이라도 세게 쬐어주고 계속 쬐어주면 전류가 흘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생각대로라면 빛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죠.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빛의 세기는 빛 알갱이의 개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속판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붙드는 에너지보다 양쪽 금속판에 걸어둔 전기 에너지에 빛 알갱이가 보유한 에너지까지 합쳐서 전자를 붙드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광전 효과가 마치 빛이 파동처럼 거동한다면 나타내지 말았어야 할 문제들을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파동인 줄로만 알았던 빛이 다시 입자성이 부활하면서 빛은 파동의 특성과 입자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성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량자설은 당시 물리학의 난제들 중 하나였던 광전 효과를 잘 설명해주는 해결책이 되어 이 공로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파동의 성질을 띠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897년에 발표된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으로 규명된 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작은 물질의 후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모델이 확립되고 있었던 20세기 초, 전자의 발견은 톰슨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시킬 만큼 위대하고 결정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톰슨, 러더퍼드, 그리고 보어로 이어지는 원자의 모델 이론이 확립되는 역사 속에서 물리학자들을 가장 골머리 앓게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자와 원자핵은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이 작용하는데 대체 왜 이 둘은 서로 붙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가 원자에게 붙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이거나 해야 하는데 계속 움직이는 전자는 주변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자에게 빨려 들어가야 할 운명일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보어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고 원자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의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보어의 양자 가설입니다. 원자 내부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된 특정한 궤도가 존재하는데 그곳에 전자가 위치한다면 에너지의 손실 없이 전자가 원자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궤도만 들락거릴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하고 방출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브로이가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빛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만약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면 원자 내부에서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한 파동의 형태, 정상파처럼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루이 드브로이의 제안은 1927년 데이비슨과 거머에 의해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빔을 니켈 결정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시켜 특정한 각도에서의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본 것입니다. 전자 빔을 회절시키려면 적어도 원자들이 결정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정말 극히 미세한 틈을 사용해야만 했죠. 보통은 X선이 이 정도의 작은 틈에서 회절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실제로 전자가 X선과 마찬가지로 회절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해냈으며 이로 인해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알루미늄 분말을 활용해 X선과 전자선이 동일한 회절 특성을 보인다는 실험에 성공한 G.P. 톰슨 또한 전자선의 이중성 실험에 성공하며 이 공로로 둘은 1937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물리계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지닐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원자와 같은 작은 세계, 양자의 세계에 관한 기존의 직관적인 상식을 탈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수학이죠. 양자역학을 과학자들처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하지만 역시 그것은 설명하는 제가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또 제가 설명을 위해 어떤 비유를 끌고 오더라도 그것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입자들의 실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이 드브로이가 제안한 전자의 이중성 이후 두 명의 뛰어난 물리학자가 각각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제시된 궤도 양자화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한 물리학자는 이 과정에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려고 할 때 두 값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해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빔의 실험을 가정할 경우 전자가 통과하는 슬릿의 간격을 매우 좁힐수록 입자의 회절 반경이 커져 전자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더욱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슬릿의 간격을 늘려 전자가 정확히 이 슬릿 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어질수록 전자가 나아가는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 또 다른 한 물리학자는 전자의 파동성이라는 성질이
왜 보어의 궤도상에 놓인 전자들의 에너지를 잃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을 제안했었는데 이 수학은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던 문제를 푸는 방법과 사뭇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엘빈 슈레딩거는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파동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로 원자 속의 전자에 관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해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전자를 담는 그릇 안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 보이는 막대가 전자를 담는 그릇일 경우 전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네모난 상자에 전자를 넣어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원자핵이 공간상에 만드는 인력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수소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양자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자신이 만든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당시 양자역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 중에서도 수학적 통찰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막스 보른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도출된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아마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테죠.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원자 모형의 끝은 전자가 원자 내부에 오비탈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배웁니다. 전자가 어딘가에 존재할 확률만 둥둥 떠다니는 채로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양자역학의 지식을 그대로 반영한 개념이죠. 실제로 우리는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존재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확률의 크기를 밝기로 표현하면 구름의 형태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다른 말로 전자구름이라고도 합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영상들을 접하면서 대체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무엇을 탐구하다가 밝혀진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비교적 짧은 영상 안에 여러 개념들을 담으려다 보니 물리학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빠진 부분이나 누락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껏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대부분의 양자역학을 떠올린 아이디어를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 속에 담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양자 시스템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둘, 양자 시스템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다. 셋, 양자 시스템의 위치와 운동량 또는 에너지와 시간 같은 두 가지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 양자 시스템의 위치를 확률 분포를 통해 기술할 수 있다.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알게 된 이와 같은 지식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다음의 영상에서는 소개된 양자 특성을 더더욱 연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양자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입니다.